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주말에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재밌게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15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걸 못 참고 숨을 못 쉬었어요.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보세요. 네. 내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구만. 2020년이잖아. 빨리빨리 하자고. 마이크나 좀 가깝게 대세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세계적 천재, 한국이 낳은 3대 천재. 그중에 2명은 저는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한 명은 알고 있어요. 우리 송명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이 양반이 YTN을 나가대. 아, 저 원래 YTN 나갔어요. 한 2년째. 아니, 그러니까 텔레비를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라디오에서 계속 그 중국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신년 대담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 스튜디오 출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2일날 이제 방송을 나갔죠. 그래서 진짜 4년 만에 슈트를 입고 단추도 안 잠기더라고. 살이 쪄가지고 슈트를 입고 나가는데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머리 크게 나올까봐. 같이 하는 게 그 아나운서하고 여성 아나운서하고 같이 하는데 같은 앵글에 잡히면 머리가 얼마나 커 보일까. 더군다나 아나운서는 정면에서 잡아주잖아. 난 측면에서 잡아주니까 너무 정난하게 머리가 커 보일까봐 이 방송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돼 엄청 고민했거든. 방송 부적격 판정 났구나. 다행히 아니 이게 대담이었잖아. 그 미국 전문가로 나오신 그 M 교수님이 머리 사이즈가 나만해. 그래가지고 비교적 몰랐어 사람들이. 나 머리 큰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카메라라고 하는 건 땡기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요만큼만 땡겨 놓으니까 그냥 아나운서가 머리가 참 작구나. 나머지 2사람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 앞으로 대담 프로는 걱정 안 하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송 작가님 귀염상. 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 진중권 씨가 말했던 레가시 미디어라고 기성 미디어, 기존 미디어 이런 의미인데 본인은 자기 자신을 레거시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1인 미디어 시대에 이제 레가시 미디어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약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콘텐츠만 충분하면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정말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또 기존 미디어도 인정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출세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뭔데요? 그날 슈트를 입고 방송에 출연한 다음에 바로 송작가 TV를 찍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작가 TV를 냈더니 앞으로도 계속 슈트를 입고 나오라는 거야. YTN만 슈트 입고 왜 송작가 TV 메인인데 안 입냐?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 누구야? 옷을 좀 사야 되나라는 생각. 네. 슈트를요? 네. 또 입으면 그게 또 면역이 돼가지고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슈트는 가끔씩 입어야 슈트 입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씩 입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레가시 기성 미디어에나 나올 때나 입는 옷은 사실은 이게 부자연스럽고 뭔가 불편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추리닝 입고도 그런 미디어를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소위 말하면 가다마이 이런 거 입고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거야.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제 공중파에 이런 추진이 있고 나갈 수는 음. 없지만 사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음. 편해야 음. 방송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뭔가 이렇게 갑옷을 거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답지 않게 굉장히 좀 조심했던 방송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점 이제 막 와이튼 TV도 나가고 막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대두 인증. 네. 대두 인정. 그리고 송 작가 TV 많은 분들의 구독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얼마쯤 됐죠? 19,500명 됐습니다. 그럼 빨리 2만 채워야지. 이번 주말에 2만 채우고. 좋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구독자가 붙기 시작하는 시기 또 있어. 그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 홍보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콘텐츠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송 작가 TV 해가지고 그 돼지처럼 생긴 사람이 나오는 방송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김정은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기를 끌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제가 골라낸 파켓몰의 숨은 상품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짜잔. 잠깐만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찾던 게 저거야. 그러니까 파켓몰 사람들이 어떤 사실 저는 파켓몰 사람들의 홍보 마케팅 개념은 상당히 없다고 봐요. 아직 몰라. 이런 전문가들이 골라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지금 딱 보는 순간 나는 저거 무조건 사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독일 비스카에서 나온 UV LED 멀티 수저 살균기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딱 보는 순간 이거 필요하다. 그럼요. 그렇다고 뭐 독일제라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든 건 아니고 공장은 중국에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게 사이즈나 디자인이 참 이쁘고요. 이제 살균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리 기능이 있지만 제일 좋은 게 코드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뺀 상태에서 구동이 되는 거지, 무선으로. 와, 좋다 이거. 네, 그리고 뚜껑을 벗기면 동작이 멈추는 거예요. 좋다 이거. 네, 그러니까 식탁 어디에다 아무데나 이게 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살균할 때만 코드 꽂으면 되고. 그렇죠. 아니 이게 충전할 때만. 충전할 때만.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1시간씩 타이머로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식탁 어디에든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저통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음식 빼고는 입안에 넣는 게 3가지밖에 없어요. 칫솔, 숟갈. 근데 칫솔은 나도 우리 집에 살균 소독기가 있거든요. 네. 화장실에. 근데 숟갈은 왜 안 해? 저렇게 안 해? 그러니까 수저나 젓가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균 개념이 그동안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진짜 입안에 들어오는 거죠, 입안에. 그리고 뭐 감기라든지 이렇게 구인성 전염병들이 참 많아요. 식구들한테 감기 제일 많이 옮기게 되는 부분이 또 숟갈이나 수건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헬리코박터 노티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가정용으로든 업소용으로든 꼭 필요한 제품을 제대로 우리 푸른나무 PD가 골라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물건, 어디서나 보기 힘든 물건. 그러니까 어느 쇼핑몰에 가도 있는 거 말고 이런 걸 골라내서 팔다 보면은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지금 이게 11만 8천 원짜리인데 파켓몰에서 3만 1,100원에 팔아요. 가셔가지고 너무 싸다. 이거 미안한 마음에 다른 거 하나 더 살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직접 이 물건을 제가 주문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성도 탄탄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사이즈가 이래요. 네.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게 안에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찜기 형태로 수증기로도 살균을 하고 UV 자외선으로도 살균을 하는 이중 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충전 코드가 지금 안에 잠깐만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네. 받침대를 놓고 요 상태에서 여기 코드를 꺼봐요. 이거 충전이겠지? 그렇죠. 이것이 충전을 하고 다음에 이 뚜껑을 열어서 집어넣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살균이 돼. 네. 그리고 뚜껑을 다시 덮을 때만 살균이 됩니다. 덮을 때만 살균이 되는. 이게 네. 굉장히 구조는 심플해요. 안에 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단순하다는 건 이게 뭐랄까 이게 청소하기 쉽다는 뜻도 되고요. 이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거의 뭐 한 10인 가족은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넣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젖병이나 뭐 애기 젖꼭지, 공갈 젖꼭지 같은 것들. 칫솔도 되겠다. 칫솔도 사실 되죠. 네.
여러분 파켓몰 가셔가지고요. 독일 비스카 여러 개만 검색해서 하면 나올 거예요. 네. UV LED 멀티 수저 살균기 VK CS29. 그냥 살균기라고만 쳐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파에시옷, 케시옷, 그 엠마켓 가셔가지고요. 팟캣몰 저렇게 여기 영어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한글로 파에시옷, 케시옷, 팟캣몰까지 한글로 치셔도 충분히 나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건 굉장히 좋은 상품 제가 한번 또 골라봤고요. 다음 주엔 더 신기한 거 제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고 넘어가 볼까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2020년 새해가 밝았고요. 네. 항상 1월달 초에는 우리 방송이 주목받습니다. 새날. 항상 새날이잖아요. 자, 2020년 새날 한반도 주변 6개국의 신년 화두. 네. 여기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거창하죠. 거창한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안철수네, 황교안이네 정치적인 그 한국 정치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한번 봐야 되고, 네네. 북미 관계도 봐야 되고, 그 외에 일본과는 어떻게 되고, 러시아하고는 뭐 미국하고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화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송 작가가 얘기하면 쉽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대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이제 이 앞으로 전 세계 특히 한반도 주변은 그동안처럼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뭐 미국이 끼어들어서 북미 회담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 개방, 그다음에 뭐 평화 유지, 그다음에 군사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나라의 결정으로 이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시기고 여기서 굉장히 균형감 있는 외교를 해야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당 6개국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2020년에 투자를 할 것인가? 무엇이 이 사람들한테 가장 당면한 문제인가를 알게 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지구촌이 돌아갈지 한반도 주변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둥 북한. 근데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신년사를 발표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신년사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대신 의례적으로 전체 회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 노동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나흘 동안 MT를 한 거예요. OT를 했다 그래야 될까? 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신년사보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되게 웃겨. 그게 어떤 의미로 웃기냐면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더 불안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언론이나 특히 미국 같은 데나 서방의 언론이 쓰고 있는 거는 트럼프의 북한 정책 실패했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간다. ICBM을 준비하고 있다. 긴사적 긴장 상태가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부풀린 기사들을 써내고 있어요. 이거 이제 트럼프의 대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실제 북한의 지금 이번 그 전체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해 봅시다. 네. 자, 뭐예요? 나흘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이 나흘 동안 했던 4대 테마가 사회 정형,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무력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정형이라는 건 그냥 총론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무력 건설이라고 했던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ICBM이나 핵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10가지 사항을 이 4개의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직접적으로 핵이나 ICBM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군사적인 부분 안에서 얘기한 거는 군사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막아내는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뭐 핵무력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등 또는 뭐 남한이 이렇게
그쪽으로 남한 그쪽 편입니다. 남한이나 미국에 대해서 뭐 응징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기성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가요. 핵과 경제를 병진하는 노선이 된 거야 이렇게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우리 언론이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교나 경제 관계를 김정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각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지도체제로 본인이 일종의 북한의 선출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앞으로 행정에 관련 모든 부분을 내각을 구성할 앞으로 들어오게 될 새로운 그 행정 책임자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통해서 외교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를 진행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에 방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경제가 열리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이 제안했던 유엔에서의 제재안이 풀려야 됩니다. 이 제재안이 풀리게 되면 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고 외국에 노동자를 내보내서 인건비를 파견 노동자로 벌어올 수 있고 외국에 물건을 받아서 임가공을 해갖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력 경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건데 이게 반반인 거라.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상반기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게 그 중국이 제안을 했고 이제 유엔에서 제재를 풀어줘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제재가 풀린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상대 사항이. 근데 이게 한번 풀어줘 버리면 다시 묶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풀어줘 버리면 북한을 다시 경제적인 방법으로 옥매일 방법이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쉽게 풀어주기 싫은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제재 해제 6자 회담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편이야. 원팀이고 한국, 미국, 일본이 한 팀인데 적적은 팀워크가 단단해. 2년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류를 하고 회담을 해왔어. 근데 우리는 일본이 헛지랄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한미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체전으로 이렇게 팀전을 붙게 되면 무조건 깨지는 거라.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전에는 이 유엔 제재를 풀어줘 갖고 협상 카드를 잃는 거를 싫어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 또는 2020년 안에는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해서 김정은은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MTG 자기 멤버들이나 당원들한테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길게 경제를 우선으로 두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안은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엔에서 이거를 안 풀어주게 된다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밖에 기댈 데가 없거든. 근데 이걸 100% 중국한테 기대기 시작하면 지금 중국하고 가뜩이나 어떤 그 경제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중국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입장에서 또 과거로 회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을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북미 남 간의 대화가 진행됐던 사안이 이제는 중북 남 간의 대화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통일부가 이 이산가족 교류 산업에 대한 이 새로운 방안을 내놨어요. 그랬어요? 예. 처음 들어봤는데. 못 들었죠. 그 방안이 뭐냐면 중국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중국으로 보내 가지고 중국에서 북한 접경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산 가족이 5만 5천 명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60% 이상이 90세 이상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5년 안에 해결 못하면 거의 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야.
60% 이상이 80세 이상이에요. 곧 90대가 다 돼가는 분들이야. 다 80대 중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1년에 500명씩 봄, 가을에 이렇게 만나서 뭐 1000명 정도 만나갖고는 이분들 살아서 못 만나요.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 우리도 그렇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질 못하니까 이거를 중국의 여행사를 끼고 3자가 연계해갖고 진행하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공짜로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상봉할 수 있는지 살아있는지 이 확인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되고 1회 만남에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그동안 국가가 지원을 해줬어요. 1년에 한 번 지원해줘요. 500명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만 지원을 받아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었는데 이거를 1년에 3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중국하고 북한을 통해 가지고 이산 가족들을 찾아서 북한 접경에 있는 도시 안에서 만나서 서로 상봉할 수 있게끔 우리 국가가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출국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중국 통해서 북한 다녀오세요 하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인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중국이나 북한이 부담을 갖고 있었던 관광을 통한 일종의 그 자금 지원, 관광 비용을 통한 북한 정권에 필요했던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묘안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상봉 자체가 사실은 유료인 거지. 우리 통일부와 외교부가 비용을 분담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5만 5천, 5만 7천의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르겠어.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나오면 또 퍼주기 한다고 자한당이 난리를 칠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5만 5천 명이 지금 8, 90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돌아가실 텐데 1년에 1000명이 무슨 얘기냐고. 인도적으로 해야지. 네. 다른 거 떠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도적으로 해야지 일단.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북한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게 되면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관광 사업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뭐 개성공단, 제2개성공단의 운영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물꼬를 곧트게 될 거다. 이러한 대책들이 준비돼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했어요. ICBM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돈이 없어요. 지금 거기 실험하고 핵탄도 제조하고 할 돈이 없는 거야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트럼프는 제껴놓은 상태에서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통한 그러니까 2년 전에 판문점의 봄 같은 비슷한 구도의 새로운 대화 진척과 교류가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도 몸이 달아서 바짝 회담에 달려오게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의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본 거란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국가 대 국가 간에 딱 1대1로 바라봤다는 느낌보다는 깔보면서 약간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등이 엄청 뿔이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아예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사실 1년 반을 약속만 믿고 기다렸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시한을 주고 온갖 공갈 협박을 다 했는데 결국 트럼프는 이 사안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공을 중국한테 떠넘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은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신년사가 나왔습니까? 신년사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이제 신년사의 내용은 이제 이거 뭐죠? 일국양제. 네. 홍콩과 대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진핑의 메시지는 그 어휘 자체는 중국 내부에 아까도 얘기한 양안 관계, 대만과의 관계라든지 대만 선거가 1월 달이죠. 총통 선거가. 근데 아마 이제 대만 독립 주장하는 차잉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는 이제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홍콩은 여전히 시위 중이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신년사 내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마카오처럼 현명하게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 게 신년사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 이제 신년사를 하는 그 집무실, 그 집무실에 이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의 내용들을 갖고 이제 기사들이 분석을 하는 거야. 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우연히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가 찍힌 걸 가지고 기자들이 오버센스로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의도를 갖고 인테리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병식 사진이 2장이 있었다. 이거는 강력한 무력 도발을 얘기하는 거고 중국이 미국을 경고한 것이다. 뭐 또 이렇게 기사를 써내요, 기레기들이. 과연 그게 그 내용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이거는 대만에 주는 경고예요. 지금 이제 홍콩 사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진핑에게 홍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반환 받았어요. 내 땅이야. 750만 인구 있는 정말 조그만한 섬 하나일 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인권 문제를 들이대고 뭐 거기 관련해 갖고 뭐 대한민국이 영향을 미쳐야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어설픈 전문가들의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홍콩의 문제는 사실 냉정하게 바라다 보면요. 홍콩이 지니고 있던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홍콩의 기득권인자들이 좀 더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송환법 뭐 이런 것들이 이 99% 시민들한테 전부 다 어떤 인권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진짜 홍콩에 대한 위협은 뭐냐면 중국이 홍콩이 쥐고 있던 달러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중국 외적으로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도시만 갖고 있었던 외국에서 오는 돈을 자유롭게 바꿔서 태환할 수 있는 그동안의 수혜를 이거를 줄여버리고 그러한 그 국제 무역항의 역할을 상하이나 심천, 마카오로 나누려고 하는 또 홍콩이 독점하고 있던 금융 부분의 어떤 독점된 세력들을 중국 본토로 옮겨오려고 하는 과정에 생기는 충돌이라고 봐야 돼요. 그 돈 때문에 생긴 거야. 홍콩의 대부분의 그 부는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특급 부자들한테 다 몰려 있어요. 홍콩 시민들은 진짜 고물가에 고비용의 주택에 교통비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본주의가 극에 달했구나 거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좁은 도시 안에서 계속 거대 자본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의 편중이 가장 심한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부자는 60억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반평짜리 벌집에 사는 데가 홍콩인데 그런 홍콩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전체주의 입장에서 홍콩을 개선해 보려는 중국의 노력을 이 기득권자들이 붙잡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차이잉원 총통의 발언이 비난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민주주의가 전체주의하고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홍콩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지. 예. 결국은 대만이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하고 어긋난 정책을 한다고 치면 중국은 더 이상은 이제 당근을 쓰지 않을 거예요. 강력한 채찍을 쓸 겁니다. 대만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남중국해로 오가는 대만의 뭐 화물선을 검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극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대만 기업들을 완전히 아주 심각한 제재로 중국 그 대만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들지 모릅니다. 가장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이 폭스콘이에요. 애플 그 만드는 폭스콘. 그 폭스콘이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베트남으로 가는 이유는 중국이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대만 기업들이 중국의 제재에 의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 사드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만약 가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조차도 시진핑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진핑의 중국 정책에 있어서의 1번은 파오류라 그러는데 6을 보존한다. 성장률 6%를 지키는 거예요. 6. 네. 올해 이제 6%가 무너지고 아마 작년이겠죠. 작년에 6%가
6% 이상을 했다고 발표는 하겠지만 아마 실제로는 6% 못했을 거예요. 야, 그것도 사기를 치나요? 네, 그 분식 회계를 엄청 잘합니다. 아, 중국 그러니까 한때 경제는. 언젠가는 중국은 10% 이상 성장하던 나라였잖아요. 10% 이상 하다가 시진핑 때 들어와서 7%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6%대로 떨어졌는데 야, 그 인구를 갖고도 그게 안 되나 봐. 그 인구로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어. 그 정도 경제 규모로. 어. 사실은 1, 2%만 해도 대단한 규모 아니에요. 미국은 1% 못해요 지금도. 근데 1%만 성장해도 잘했다 그러거든. 아, 미국이나 한국이나 진짜 사실 비슷해. 한 2% 정도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가 극에 가게 되면 이거 팽창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막 부자가 못 된다고. 그럼요. 아무튼 이제 이 6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역 전쟁 여파로 한번 중국이 혼이 났기 때문에 이 6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은 내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댈 걸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이 그 중국 은행에서의 우리 지급 준비율이라 그러죠. 이거를 새해 0.5%를 내렸어요. 이 0.5%를 내리게 되면 중국의 은행을 통해서 풀리는 잉여 자금들이 약 130조 정도의 자금이 풀립니다. 이게 연초부터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수 소비를 막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이어지게 될 거고, 대만이나 그 홍콩 문제는 이 뒤로 돌아서 회초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의 올해의 화두는 6%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6%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 미국은 못 믿죠, 지금은. 미국하고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EU가 있구나. 미국과 EU 다음으로 큰 파트너, 무역 파트너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3월 달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역대 우리나라가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네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서도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뭐 미국은 또 한참 더 밑에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 뭐 이런 쪽은 3위, 4위고요. 그 규모도 형편없이 떨어져. 알겠습니다. 베트남만큼도 못. 그러고 보니까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구나. 엄청 중요한 고객이 된 거죠. 근데 끝까지 이제 뭐 척을 지는 건 불가능하고, 사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한국 등과 교역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또 그러한 교육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유엔 제재를 풀어가지고 철도나 도로만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GDP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예. 라는 예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잠시 후에. 자, 지금 미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마지막에 그 올해 외교 방향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네. 자, 미국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라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로 정치를 하니까 신년사 역시도 트황상이라고 네. 불러요. 그래서 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줘. 기다려줘. 미안은 한데 지금은 뭐 해줄 게 없어. 라는 게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역부족인 게 있을까요? 네. 뭐 부족해서일까요? 성의가 없어서일까요? 금전적인 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이 군부, 그러니까 군산체 반 트럼프 세력들이 완전 비핵화에 위한 아무것도 주지 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논리라서 사실 퍼주고 싶어도 퍼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다 보니까 네 입장을 이해하는데 일단 내가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자. 그거 김정은 위원장이 알아먹었을까요? 아니면... 알아먹었죠. 그랬으니까 이번에 선물을 안 띄웠겠죠. 아. 최소한 이 탄핵 풀리는 2월 달까지는 김정은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그림 아니니까 여기 어떤 그림이냐면은 사실 이런 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뭘 뭐 금전적인 걸 못 해주면 아이고 중국이 좀 봐주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전라도식의 어떤 그 표현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뭐 경제적인 어떤 걸 안 주더라도 결국엔 방향성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에 붙는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간접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2일 날이죠. 이란의 군부 장성 실세인 이 거셈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폭사를 시켜버렸어요. 아이. 그러니까 이란의 국방장관을 쉽게 말해서 폭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 그 생각해 볼 게 많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폭사를 당한 데가 어딜까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방장관이 이라크에 가갖고 바그다드에서 폭격을 맞아갖고 죽은 거예요. 헐.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미국이 작정을 하고 우리가 폭격을 해서 죽였다. 뭐 죽였다고 표현이 좀 거치긴 하지만 죽인 건 맞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자랑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은 거야. 일단 왜 이란 국방장관 이라크에 가 있냐고. 그리고 왜 이런 작전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든 IS전, 이라크전을 끌고 나가면서 주둔을 시키려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트럼프는 거기서 이거를 군대를 빼올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군대를 못 빼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에서 계속 남아있는 미군에 대한 그 게릴라 공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솔레이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는 동안 군사적 제재는 자기 혼자 다 막아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란의 실제적인 군부고 굉장히 강성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왜 이라크를 부추기고 IS를 부추겨서 미국을 공격하게끔 지금까지 공작을 했을까? 이거는 민주당의 군산 세력이 이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연결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강성으로 나오는 사람을 내가 폭격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를 2일날 보여준 겁니다. 이거 김정은은 사실 뒷골이 서른을 할 거예요. 왜요? 아니 이게 자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 샘플로 보여줬다. 강력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책에 반하는 인물과 그와 관련된 선을 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안 나가잖아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아무튼 이 사안을 통해서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이란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라크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안 내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란의 국방장관 이름은 걸고 있지만 실제 미국의 군산하고 연계해갖고 미군의 마지막 그 다리를 붙들고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트럼프가 응징함으로 해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에서 군사적 권력을 뺀다. 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철군을 하고 군사적인 패권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끝까지 개기면 나는 언제든 폭탄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신년사 대신으로 보여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년사 대신에 사실 미국 같은 신년사 같은 거 안 내지 않나 사실? 안 내죠. 자 그럼 미국 넘어서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네. 러시아는 근데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러시아는 이 나라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주변 국가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덩어리만 크지 뭐. 사실 지금 러시아가 승전 75주년입니다. 1945년부터 따져서 이게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수교 30년이에요. 딱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알트랑비노 우리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20년 차 집권을 하는 날입니다. 올해가. 그 양반 총리로 갔다가 정말 네. 정말 징그럽게 먹는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20년 차 하고 있는. 늙지도 않아 이 아저씨는. 그때 우승 작가님이 얘기했잖아. 가짜설 독풀갱어 같다고. 네.
도플갱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말이 바뀌시네요. 아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YTN 나가야 되니까. 네, 이런 공식적인 언론에서 비레거시한 발언을 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러시아하고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특별한 30주년 기념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최고의 행사가 전승 기념일에 열병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열병식 하기 몇 달 전인데 트럼프부터 시작해갖고 아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계의 정상들을 다 비워놓은 겁니다. 내년에 내가 어마어마한 행사를 할 거니까 꼭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도 굉장히 급해진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문제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반군이 나타나면서 그 일종의 이제 반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이 나타나서 걔네들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그 보내던 송유관이 막혔어요. 러시아 경제가 위기에 처했고 뭐 이걸 다 미국과 그 모사드가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입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전쟁을 벌여왔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2019년 4월 달에 친러시아 정부가 선거로 들어오면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 종전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난달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재건을 비롯한 평화적인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가장 단면에 있던 문제 한 가지를 일단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유럽이라든지 이 주변국들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이른바 결국 관계 개선의 목적은 러시아에 가스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비롯한 중동 뭐 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 쪽 국가들하고의 관계 개선이 극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금 미국이 이 거부권을 아니까 탈퇴를 해버린 중거리 미사일 삭감 조약 INF 조약인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그동안에 좀 이 조약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당시 소련이 등장하고 이 미국하고 양대강 체제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중거리 미사일들이 다 어디에 배치됐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당시의 소련을 위협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에 전부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제 미사일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이 소련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제 똑같이 그 유럽을 향한 미사일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러한 대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국은 본토는 저쪽에 있는데 유럽에서는 러시아, 소련이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들하고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놓고 이 관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나토가 굳건하고 이 미국의 국방력이나 주둔군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여기 있는 미사일들을 뺄 수가 없어요.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 조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감축 조약을 안 하는 대신에 나토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미국이 돈 안 내고 안 지켜주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 미사일 감축에 대한 또는 증산에 대한 조약을 안 만들고 빠져버렸으니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존의 무기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나? 우리가 새로 무기를 생산해서 미국이 빠지는 만큼 그거를 갖다 둬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서로 미사일을 만들지 말고 배치하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토하고
러시아 간에 사실은 미국의 대리전인 거거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립을 나토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였는데 나토에 있는 군사적 긴장을 자체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이 해결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국제 정세가 변화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 전쟁의 시대인데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발 못하기만 하는 북한의 핵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고.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균형 장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놓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한국과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정말 미치도록 좋은 거죠. 근데 심지어 일본은 홋카이도 쪽에, 이게 북해도 쪽은 이제 너무 가까워서 안 되고 이제 오키나와 쪽에 미사일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초계기를 날리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실제 진짜로 짓나 보려고 미사일 기지.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유리한 정책, 그리고 경제 교류라든지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국이 그러한 미사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배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지속적인 양보를 바라는 거고, 미국이 강행해서 막 하러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일단 기어이 배치하겠다는 미국을 달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정책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리는 저 미국 무서워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 우리가 가스를 싸게 줄게.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도와줄게. 아니면 뭐 중동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게끔 뭐 수송로를 열어줄게. 우리 그 시베리아 가스관을 싸게 연결해갖고 우리 돈으로 놔줄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러시아도 사실상 우리 편으로 들어오고 있고, 내년 들어서는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해야 되는 장거리 핵미사일과 그 폭격기에 대한 감축 협상이 있어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열병식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이마만큼 힘 있는 국가야. 만일 정면으로 붙자면 힘들어. 그러니까 감축 협상해야 되겠지라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되는 게 올 러시아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보여줄 거 없는 것들이 주먹 자랑을 해요. 네, 맞습니다. 자, 러시아는 그렇고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이요. 네. 그 지소미아 종료 연기한 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대통령이 10일 전후해가지고 일본에 따끔한 경고를 날릴 겁니다. 그 경고가 나오는 데는 이제 미국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될 거고요. 만일 거기에서도 아베가 억지를 부린다고 하면 아베가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실제 정치적으로 이제 손절 처리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신년사를 헌법 개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 중의원이나 참의원 선거할 때 내가 했던 말인데요. 선거 구호나 공약으로는 거는데 사실 개헌하는 것은 아베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노력은 안 해. 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실제로 1월 달에 해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태풍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예산안을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1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연달아서 스캔들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올림픽을 해야 되거든요. 올림픽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또 한 10조 이상을 뽑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돈 없으면 올림픽 못 치르니까. 결국 아베가 만일에 강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8월 이후,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야 헌법 개정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요는 그 8월 달까지 너무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말씀하셨고 올림픽 쫄망할 수도 있고요. 뭐 화산 폭발, 지진 뭐 이런 것도 걱정될 수 있는 거고 방사능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거든요. 이런 게 닥쳐가지고
아베가 일찍 실각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일본은 완전히 지금까지하고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란의 구덩텅이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 그렇겠네. 진짜 네. 올림픽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일에 이제 아베가 해산을 한다고 치면 집니다. 정치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아마 과반수 의석도 얻기 힘들 거예요. 3분의 2 의석은 어림도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조기 총선 내지는 뭐 1월 말 해산설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 일본 의회가 열리자마자 예산안 그러니까 뭐 올림픽 추경 예산이라든지 뭐 수해복구 예산 같은 쪽으로 덤벼드는 게 아니라 전부 아베 비리, 카지노 비리, 벚꽃 비리 이거 파겠다고 덤벼들라고 이게 전부 다 그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치고 있는 거고 이미 아베가 한물 갔다고 생각하는 아베 자민당 안에 반 아베 계파들도 똑같이 안에서 봉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야 선거는 지더라도 얘네들이 이거를 쟁점화하지 못하게 일찍 조기 예산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예상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참 진짜 권불심련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어. 아베가 최장수 총리를 했고 그 탄탄하던 그 권력이 작년 8월 달 이후에 한국하고 경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몰락해서 지금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괜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 잘못 건드리면요 패가 망신해요.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지. 그러니까 뭘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잘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좀 길어지긴 할 텐데 예. 무역 전쟁을 건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얕보고 야 쟤네들 반도체 이제 저거 우리가 소재 안 주면은 큰일 나는데 저거 감히 거절하겠어 했는데 거절. 그러니까 사실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요즘 보도 보니까요 불화소송 해가지고 대부분 다 국산화 성공해 버렸어요. 이제는 수출 규제를 안 해도 안 사가. 뭐 그 얘기는 제가 국뽕 반점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1시간에 해야 될 안 돼, 내용이라 안 돼, 안 돼, 다음 안 돼.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모로 일본 이제 아베는 섣부르게 칼을 꺼내놨다가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는 상태에 달했기 때문에 아베의 분명한 건 올해는 못 넘긴다. 오래 못 넘긴다. 올해 못 넘기고 재수 나쁘면 2월 달. 아무리 재수가 좋아도 8월 달에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베 같은 자가 물러나면은 극우적 정치인은 다시 또 오지 말아야 되거든. 네네. 근데 고놈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미 아베가 이제 자기 편하고 남의 편을 확실하게 구분해 놨어요. 마치 황교안류하고 나경원류를 구분해 놓은 것처럼 확실하게 자기 계열들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른바 자민당 안에 아베가 묻었던 의원들은 전부 다 폐사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배신을 때리거나. 당연히 배신을 때리거나 정계에서 몰려 나가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너 아베랑 친해 안 친해가 당선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아베를 욕해야 당선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일본 총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미 선진국에서 탈락했다는 썰들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아니라는 썰 속에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을 할 겁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러면서 점점 정치 세력이 완전히 물갈이가 되는 과정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아베가 이제 그 자위대를 군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군비를 쏟아부으면서 군함이라든지 비행기들을 이제 수입하는 안을 냈는데요. 자위대 자체는 지금 역대 최고의 이걸 뭐라 그러죠? 자퇴? 퇴임? 네. 중견급들이나 신병들이 모이지도 않고 있던 사람들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파병이나 전쟁 날게 들어와서. 그래서 정상적인 군대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이나 기동이 힘들 정도로 자위대가 급격히 2019년 말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올해 외교의 방향. 요거는 이제 뭐 단순하게 미국 관계, 일본 관계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큰 그림이 있잖아요. 빅 피처가 있잖아 지금. 네. 그런 거 좀 짧게 요약 좀 해주십시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그 신년사를 정리하면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대화의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끊어질 수 있어도 남과 북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러 공조, 한미 공조, 뭐 중북 공조 어떠한 공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자와 중간자 역할은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원칙이 서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1대1로 붙기는 불안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미국이 되든 러시아가 되든 중국이 되든 한국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미 팩트가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 제가 한번 껴들어 볼게요. 네네.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북미 관계가 잘 안 될 때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리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한미 관계 자체가 혈맹이라고 할 정도의 끈끈한 게 있잖아요. 정권을 떠나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때림으로써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미안해하게끔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던 거예요. 네. 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선도적으로 개성공단이나 또는 금강산 관광 등을 이제는 재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신년사에 딱 이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디딤돌 삼아 한반도 대결을 종식하고 종식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거고요. 진정한 의미의 평화 정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종의 어떠한 플랜이 시기적으로 준비돼 있다는 얘기고 그 플랜을 통해 가지고 중북이 됐든 러북이 됐든 미북이 됐든 어떠한 형태 안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문제, 한반도 그 비핵화 프로세스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더욱 중요한 건 올해 진정한 화두는 이제는 경제입니다. 올해는 2% 성장 이상의 그 무엇을 얻어내야 되고요. 이거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외교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대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아세안 10개국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서 전부 다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의 대박이 엄청난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중동 아세안 인도, 미얀마, 메콩강 3개국, 중동 국가들, 카타르, 아프리카, 케냐, 잠바브웨이, 모잠비크, 보츠와나, 남미의 칠레, 터키, 그다음에 북미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하고의 새로운 경제 원년을 선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이 실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이제 2020년에 이게 동시에 터진다고 하면 유전 수십 개가 터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대박 효과가 날 겁니다. 아 드디어 끝날 시간이 되니까 국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짜리 국뽕 반점 이거 지금 재료들인데 야, 이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요리를 못하네. 요리요. 네. 와. 여기 보이시죠? 9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으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네.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경제는 쉽는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 된다 하면 잘 된다니까.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요 돈도 써요. 일단 내수부터 좋아져. 네. 그럼 수출 수입도 많아지고 성장률 막 올라가요. 그게 중요한 거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대한민국이 중요한 건요. 소득 격차 해소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데 정말 나쁜 놈들이 뭐가 있냐면은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래. 아니야.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걸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나마 막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훨씬 더 많이 벌어졌지.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아무튼 뭐 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는 5대양 6제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국뽕 반점의 성공 신화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의 송 작가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희망이 생겨.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요. 횟수로 7년째인데요. 근데 요즘같이 가장 보기 좋을 때인 것 같아. 얼굴 표정이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 천재가 보여요. 그렇군요. YTN 나가시는
공중파 나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모르겠네. 나가세요 공중파. 네. 얼마든지. 이게 이제 얼굴 크기만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알고 그 상관없다니까. 그쪽 그 레거시 미디어의 카메라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 줌을 너무 땡기는 것 같아. 화면을 이만하게 잡더라니까. 그 카메라가 귀여워서 그런 거야. 성 작가가. 김용민 작가랑 한번 같이 나가면 좋겠다. 누가 얼굴이 커요? 한번 비교해 볼게. 자, 네. 오늘 방송도 즐거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저 소독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